오늘 미국 3대 지수 아주 세차게 내려왔습니다. 2% 넘게 내려왔거든요. S&P 500 지수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유럽장도 안 좋았고요. 아시아장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중국장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상황이 좀 그나마 낫었죠.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을 만들었거든요. 미국 애들은 이게 음봉입니다. 빨간 게. 우리나라는 빨간 게 상승인데 얘네들은 이제 빨간 게 음봉이에요. 여기 미국 애들은 그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제가 이 시기에 사실은 그때 동영상 찍을 때 그 얘기를 했었죠. 4천선 찍으면 한번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는 얘가 안 깨질 것 같더니 대차게 두 번이나 장대 음봉을 만드는 걸로 봐서는 얘도 깰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장대 음봉 한 번만 더 만들면 지금 여기 바닥을 터치할 것 같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두 번째 빅스텝하고 그 다음에 QT 퀀터테이티브 타이팅을 하면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조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강도가 지금 세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장은 두 가지거든요. 연준 제롬 파월의 공포하고 어닝 발표인데 그분의 문제. 근데 팩셋에서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팩셋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가 업데이트를 22일 날 했거든요. 4월 22일 날. 근데 차트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그 어닝 측정보다 낮은 거, 높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똑같이 나온 것, 높은 것, 반대네. 낮은 것, 높은 것. 그래서 여기 S&P 500 지수 보면 낮은 게 요거, 뭐 높은 게 이거 더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예전 측정치를 보면 이거 번역해서 보여드릴게요. 편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20%가 현재까지 결과보고를 했고 이들 중에 79%가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애널 추정치를 상회했다는 거죠. 5년 평균보다는 높게 상회했는데 실제치는 평균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치는 높게 나왔지만 실제 나온 데이터 그때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EPS 평균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8.9였는데 8.1%로 낮게 나왔어요. 이익성장률이. 그리고 매출도 보면 밑에 이제 매출인데 이거 여기는 이제 그 수익을 여기 수익이라고 표현했는데 매출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건데 5년 평균치에 나왔어요. 해당 치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매출이나 이게 특별히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거나 평균치부터 아주 상당히 낮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3월 31일자에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생각한 게 좀씩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씩 높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퍼 배수는 12개월 퍼로 보면 18.6% 정도 되고요. 10년 퍼 평균인 포워드 퍼입니다. 포워드 퍼. 그러니까 선행 EPS 관련된 퍼죠. 10년 16.8보다는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18.6이기 때문에. 이게 4월 어제자니까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평균치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지난번에 4천선 얘기를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못 잡았는데 요번에는 아마 요번 조정이 지금 조정이 아마 요번 사이클 상승 국면 다음번 후반부 주식시장 움직임의 마지막 조정일 거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5%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이 중에서 기사 하나만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조선일보 기사고요. 파월이 역내 3번의 빅스텝을 예고했다고 나왔거든요. 이거 김신영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날짜는 4월 22일자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5월에 빅스텝 인상을 예고했고 이미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연내 3번의 빅스텝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질문에 시장은 우리가 보는 대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3번의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오픈한 거죠. 그런데 연말까지 6차례의 연준 회의가 남았는데 3번의 빅스텝하고 3번의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는 2.5에서 2.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립금리 여기 보면 제롬 파월 연준은
의장이 물가가 3월에 최고점이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알 수가 없다면서 우리는 진짜 금리를 올릴 책정이고 중립금리가 될 때까지 매우 빠른 게 인상할 건데 중립금리가 여기 보시면 통상 한 2.5 정도 2.25에서 2.5 정도 2점에서 직전에 그 기준금리가 도달했던 게 2.5거든요. 그 수준까지 빨리 올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 금통위도 계속 금통위가 할 때마다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뉴스 보도 나온 거 보면 중국의 금리 수준이 낮아가지고 미국하고 역전되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자산 이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금통위 할 때마다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70년대 말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연준이 80년대 초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이 10%가 넘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러면 공포스럽죠.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22부총리는 7월 기준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보여드렸던 차트 예전에 이건 나스닥이거든요. 다른 주가 지수는 여기가 나타나는 비교 차트를 그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안 나와요 데이터가. 그래서 나스닥을 보여드리는 건데 잘 보시면 이게 70년대 초입니다. 기준금리도 빨리 올라갔고 이 빨간 게 기준금리입니다. 이 파란 게 물가상승률이거든요. 1차 오일 쇼크죠. 1차 오일 쇼크 발생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그때 여기서 보면 이때부터 여기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한 거죠. 여기 빨간 게 쭉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살짝 올리고 났는데 한 1년 정도죠. 금리가 올라간 뒤에 주가가 정점을 치고 아래로 세층에 내리 꽂았습니다. 그 뒤에 올라가면서 금리 상승 초반부에 살짝 오른 뒤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죠. 하지만 이게 2차 오일 쇼크가 이 후반부에 일어났거든요. 80년대 79년인가 80년대 초에 충격을 받았는데 70년대 내내 물가 상승률 압력을 후반부에 작동시켰어요. 기준금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기준금리가 동반 상승하기 시작한 게 77년도부터입니다.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77년도 초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이 더블딥이 발생하던 첫 번째 경기 수축 국면까지 한 3년 동안 내내 물가 상승률하고 기준금리 계속 올라간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 이전에는 기름값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펙이 똘똘 뭉쳐가지고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를 내기 전까지는 사실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런 방어 능력이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이걸 세차게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오일 쇼크 때는 1차 오일 쇼크 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기업이나 정부나 가게가 모두 다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물며 이제 더블딥의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있죠. 뒤에 두 번째 또 발생했죠. 경기 수축이. 요 두 번째 발생하기 전까지 추세적으로는 계속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이. 세차게 조정받긴 했지만 이 조정 이후에 다시 바로 들려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기사가. 어떤 게? 물가가 빨리 올라갔죠. 실업률도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업률 데이터를 넣지는 않았는데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기준금리가 초반에는 3%대에서 여기 보시면 경기 수축 직전에는 10%까지, 경기 수축 국면이 12%까지 전반에 1차 오일 쇼크 때문에 발생했던 인플레이션 때 기준금리가 움직였거든요. 2차 오일 쇼크 발생 그 시기에는 이제 한 4.6%대부터 여기 높게는 한 17%, 나중에 80년대 초반에는 19%까지 기준금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 산업생산과 가동률이거든요. 두 가지가. 보시면 산업생산하고 가동률은 1차 오일 쇼크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수축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동률은 그 전에 올라가고 횡보를 하고요. 근데 이 산업활동은 잘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점을 치기 전에 미리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산업활동은 여기까지 정점을 했고 가동률이 올라가다가 횡보하는 요 시기 요 즈음에 주가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1차 올쇼크 때고요. 두 번째에서는 잘 보시면 올라가다가 산업생산이 이미 한 1978년 9년 8년 말부터 정점을 쳤고 가동률도 역시 그때 78년 말 79년 초부터 정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산업활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주가가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은 제가 보질 않았는데 잠깐 한번 믹싱 해볼까요? 다른 데이터에다가 여기 보면 보라색이 실업률입니다. 아까 그 실업률 얘기 10% 실업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여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여기 위에 요거 실업률 실업률이 안 잡히네요. 98% 여기 10% 간 것 같습니다. 실업률 10% 넘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확장됐던 요 시기에는 실업률이 계속 내려와 줬다는 거죠. 그죠? 요 시기에 실업률 내려와 주면서 주가는 일정 부분 좀 올라갔죠. 물론 후반부에는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면서 경기 수축 국면을 사전에 예측을 했고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여기 극단에 있었던 요 시기의 최악의 상황 때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사는 이 중간의 과정은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중간의 과정은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연준의 실업률은 보시면 연준의 실업률이라네.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서 열봐야 되겠네요.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서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가 여기 보시면 아직 하향 안정 국면을 아직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용 측면의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고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임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상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조정받을 때 조정받고 나서 얘가 내척 아래로 계속 내리꽂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할 건데 반등한 뒤에 포지션을 축소할 건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시점엔 요번 조정 국면에서 마지막으로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다시 추가로 매집해서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I 플래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속보치가 나왔는데 독일 이게 혼재돼서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 독일, 미국, 유럽 경제에서 가장 큰 독일 보면 이거 제조업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고 전월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비스업인데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고 전월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독일은. 유럽도 똑같아요. 제조업은 좀 낮게 나오고요. 전월보다 좀 낮았고 기대치보다 높았습니다. 이거는 전체는 유럽 전체입니다. 독일 아까는 독일 하나만 봤고 서비스업은 오히려 좀 전월보다 높게 나왔어요. 제조업은 약간 낮아지고 서비스업은 높아진 거죠. 유럽 쪽은. 근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제조업은 높아지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낮아지고 있어요. 이건 ISM 제조업 지수가 아니고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거든요. 아니 PMI 지수거든요. 그래서 유럽 대륙하고 미국 대륙하고 약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급속도로 냉각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악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커먼 터널로 들어와가지고 그 터널에 들어온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제 인플레이션 악령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와 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규모로 계속 그 금수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해댔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곡물에서 뭐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것들은 재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곡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 압박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활동 인구 주체 전체에 대한 경제활동의 압박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PMI 지수가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악화되는 과정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름께 그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액티비티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덮고 지표들을 위로 밀어올리는 상황을 보여주면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반등할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이 의도한 대로 빅스텝을 여러 번 받으면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QT 속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은 또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터널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거라고,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지금 조정 시에 매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세차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게 멈추지, 반등을 안 하고 계속 아래로 내려 꽂을 것이냐, 아니면 내려 꽂았다 반등할 것이냐, 이 포커스를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려왔다 반등하고 나면 그때 그냥 포지션을 줄이는 작업으로 대응을 하면 되죠. 위험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그런 작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식에서 이탈해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거 이제 파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반대네요. 파란 게 그 인플레이션이 적용된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밑에 게 빨간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도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국채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가 끝자락이 아직까지는 여기 직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상단까지도 못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닝에서 반대로 내려오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즉 그 최저치까지 10년 국채가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얘가 최적의 매력도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재 물가 상승률 압력이 높은 데다가 기준금리 올라가는 빅스텝 속도가 빠를 거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내려오기보다는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밑에 있는 거,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 인플레이션 적용한 거죠. 그걸 좀 확장해 보면 이렇게, 여기가 제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 사던 물가 상승률 적용해 보면 지금 똥똥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로니까, 수익률이 제로니까. 그래서 국채로 도망가기에도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면 빅스텝이 진행되면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쭉 올라가면서 이 10년 국채가 직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줄여서 채권을 사면서 채권 가격,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얻어지는 매매 차익이죠.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상황의 포트폴리오 전개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매력도가 10년 국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금값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세차게 내려오게 되면 얘는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얘가 매력도를 높여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떨 때는 맞고요, 어떨 때는 틀려요. 그래서 무조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또 대차게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과정들을 보이거든요. 내추럴가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국의 천연가스가 굉장히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 천연가스를 갖다 쓰면서 가격이 계속 세차게 밀려 올라왔는데 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뭐 PPI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CPI로 조금씩 전가되면서, 그러니까 그 공급물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소비자 물가지수로 전가되는데 시차를 두고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PPI 쪽이 정점을 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경제 먹구름이 드리웠다가 해소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오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미 과거에 2차 오일 쇼크 전에 있었던 이 현상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돌아간다, 산업 생산이 올라가거나 가동률이 올라가거나 이거 유지되는 것, 그 다음에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구름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담감을 주긴 하는데 그 부담감을 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네요. 70년대니까 여기죠. 예.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경제를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주식에서 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채권 자산이 그렇게 매력이 극대화되어 있지는 않다. 채권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단순 명목 채권 가격으로 놓고 보면 매력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실질 채권 가격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투자 수익률이.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향후에 실제로 빅스텝이 여러 번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좀 더 매력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 주식 포지션을 채권 포지션으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